그린란드 빙상의 어두운 얼룩은 단순한 오래된 얼룩이 아닙니다. 매년 여름 일반적으로 밝은 흰색인 얼음이 특정 지역에서 어두운 회색으로 변해요. 일부 연구에서 이 이상한 변화가 빨강, 초록, 갈색의 해조류의 기이한 출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이 암흑지대는 오랫동안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 조류가 계속 자라면서 암흑지대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무서운 미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가 우려해야 합니다. 그린란드 빙상은 섬의 약 80%를 덮고 있는 거대한 얼음 담요와도 같습니다. 두께가 매우 두꺼워 전 세계 담수 얼음의 약 8%를 보유하고 있어요. 1년 내내 빙상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거대한 하얀 시트가 육지 위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름이 다가오고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얼음이 녹아 해안을 따라 바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륙으로 더 멀리 이동하면 매끄럽고 하얀 얼음이 더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암흑지대인데 길이가 약 400km, 너비가 가장 넓은 지점이 100km에 이릅니다. 이 기이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블랙 카본입니다. 책장에 쌓이는 먼지와 마찬가지로 그린란드 얼음에도 같은 문제가 있어요. 바람은 먼지와 그을음이 섞인 혼합물을 얼음으로 운반합니다. 하지만 책장과 달리 천으로 닦아낼 수는 없어요. 그린란드의 경우 이 더러운 혼합물은 얼음 위에 가라앉아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암흑지대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인 미세한 먼지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과거 2014년 연구자들은 이 더러운 혼합물을 분석한 결과 어두운 얼음 영역이 블랙카본으로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블랙카본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셈이긴 하죠. 과학자들은 블랙카본이 과거 캐나다 북부와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산불 때 나온 연기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듯이 블랙카본은 검은색이기 때문에 얼음을 더 어둡게 보이게 합니다. 그린란드 빙상이 여름에 변하는 두 번째 큰 이유는 앞서 언급한 해조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로 두 가지 종류의 조류, 즉 엔실로니마 알라스카와 엔실로니마 노르덴시올디아이에 대한 이야기죠. 둘 다 냉수 지역을 좋아합니다. 겨울에는 얼음 속 깊은 곳에서 휴면 상태를 유지해요. 하지만 봄이 오면 천천히 지표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되면 꽃을 피우고 광합성과 성장을 위해 매일 24시간 가까이 햇빛을 흡수할 준비를 마칩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류는 녹색이지만 햇빛에 노출되면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색 변화는 그린란드의 얼음이 더 어둡게 보이는 이유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조류 번식이 매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류는 바다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영양소인 인을 먹고 자라는데 인회석이라는 광물에서 유래하기 때문입니다. 이 광물은 작은 먼지 입자로 분해되어 바람에 의해 얼음 위를 날아다니는 일종의 암석에서 발견됩니다. 기후가 따뜻해지면 바위가 더 많이 건조해지고 강한 바람이 더 많은 먼지를 운반하죠. 먼지가 많으면 인이 많아져 조류가 더 많이 자라게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순환되고 있고 매년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연구하는 것은 암흑지대가 계속 커지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의 그 크기는 1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어요. 결국 얼음이 어두워지는 것일 뿐이잖아요. 글쎄요, 정확히는 아닙니다. 덥고 화창한 날에 검은색 옷을 입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은색 옷은 열을 흡수해 더위를 더 느끼게 하죠. 어두운 표면이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얼음도 마찬가지예요. 먼지 블랙카본, 조류 번식이 그린란드 빙상 알베도 변동성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알베도는 표면의 반사율을 나타내는 멋진 단어예요.
하얗고 반짝이는 표면과 어둡고 거친 표면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흰색 표면은 빛과 열을 많이 반사해서 알베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어두운 표면은 빛과 열을 더 많이 흡수하므로 알베도가 낮아요. 여름철에는 그린란드 빙상의 알베도가 감소합니다. 이는 얼음이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얼음이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하면 녹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따라서 암흑지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것은 그린란드 빙상이 얼마나 빨리 녹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린란드의 빙상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미시시피강 동쪽의 미국 전체 면적과 맞먹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얼음덩어리의 평균 두께는 2.3km에 달합니다. 안타깝게도 얼음 손실이 급증하고 있어요. 1990년대의 그린란드는 매년 약 250억 톤의 얼음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간 약 2,340억 톤이 손실되고 있어요. 매년 거의 10배에 달하는 얼음이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나사에 따르면 그린란드의 빙상이 모두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약 7.4m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해안 국가와 도시에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네덜란드는 물에 잠기고 바하마는 거의 완전히 사라질 수 있으며 필리핀의 많은 섬이 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먼 현실처럼 보일 수 있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빙상이 완전히 녹는데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에 항상 이렇게 두꺼운 얼음층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원들은 그린란드 중심부에서 채취한 3.2km 깊이의 얼음 코어 바닥의 퇴적물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토양에서 버드나무, 곤충의 일부, 곰팡이, 심지어 양귀비 씨앗의 흔적까지 발견했어요. 따라서 이 화석들은 약 40만 년 전인 최근 지질학적 과거에 그린란드의 빙상이 녹아내렸다는 최초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당시 그린란드는 곤충과 식물이 서식하는 녹색 툰드라 지형이었어요. 이 발견은 빙상이 이전에 붕괴되었고 과학자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흥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또 다른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그린란드 빙상의 여러 지점에서 녹은 물을 채취한 연구에 따르면 물 샘플에 수백, 수천 개의 미생물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문제는 이러한 미생물이 향후 바다로 방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 따르면 빙하가 녹은 물이 많이 흐르는 지역 근처는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등 새로운 숙주로 이동할 위험이 더 높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빙하에서 종말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빙하 표면에 서식하는 수천 종의 미생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데다 이러한 유기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려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아직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그린란드 빙상을 어둡게 만드는 원인에 대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지, 조류, 블랙카본의 상대적인 양에 대한 더 자세한 측정이 필요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미생물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할수록 앞으로 일어날 일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호주 근처에서 아틀란티스와 같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대륙 전체가 물속에 잠겨 있었죠. 그 대륙에 일어난 일을 소개합니다. 약 7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에 사울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었어요. 남서태평양에 위치해 있었죠. 이 고대 초대륙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호주, 뉴기니, 태즈메이니아, 아루 제도를 하나의 거대한 땅으로 연결했습니다.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울창한 열대우림을 상상해보세요. 사울에서 가장 높은 산은 뉴기니 고원에 있으며 봉우리가 3,900m가 넘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는 다양하고 독특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주머니 동물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에는 코알라와 캥거루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방목동물, 굴을 파는 동물, 청소부, 포식자 등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대한 디프로토돈, 강력한 사냥꾼 틸라콜레오, 그리고 오늘날 살아있는 도마뱀보다 훨씬 큰 무시무시한 메갈라니아가 살았던 곳이었죠. 당시 다른 세계는 늑대, 코끼리, 인간과 같은 태반 동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독특한 장소였어요. 사울에서 정상적인 포유류는 박쥐와 설치류뿐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지역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티모르, 아라푸라, 카르펜타리아 지역은 뜨거운 사바나와 건조한 숲으로 덮여 있었어요. 마치 현대의 호주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동부 해안의 황무지, 대초원, 온대림이 있는 열대 사막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전 세계로 이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사울까지 놀라운 여정을 거쳐 6,000년에서 45,000년 전에 이곳에 처음 도착했어요. 그들은 대부분 걸어서 이동했고 대나무 뗏목과 간단한 배를 이용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의 일부를 포함하는 순다라는 고대 땅덩어리에서 그곳으로 왔어요. 왈라세아로 알려진 일련의 섬을 거쳐 결국 사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울을 여행하는 건 약 106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여정이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더 큰 면적이에요. 적도에서 뉴질랜드 남부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의 호주에 도착해서 호주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사울의 인구가 50만 명에 달했다고 추정해요. 약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동굴벽화를 발견했어요. 아노아, 즉 미니 버팔로가 인간과 동물의 형상을 마주하고 있는 사냥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연구원들은 초기 정착민들이 어떻게 사울을 가로질러 이동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여정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지형 진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사울이 7만 5천 년에서 3만 5천 년 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잠재적인 이동 경로와 고고학적 유적지를 보여주었죠. 인간은 해안선과 강을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신화 속 아틀란티스처럼 사울은 어떻게 호주 앞바다에 잠기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빙하기에는 지구의 물 대부분이 거대한 빙산과 빙하에 갇혀 있었어요. 해수면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 후 지구의 기온이 상승했습니다. 빙상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사울의 여러 지역을 연결하던 육교가 물에 잠겼습니다. 약 8,000년 전 유기니는 호주 본토에서 분리됐어요. 그리고 약 6,000년 전에는 태즈메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기술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사울의 수중을 탐험할 수 있어요. 다이버들은 해저에서 직접 샘플을 탐사하고 수집합니다. 수중 드론은 사람이 탐사하기에는 너무 깊거나 위험한 곳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소나 매핑을 통해 과학자들은 음파를 사용하여 해저 지도를 만들어요. 마치 메아리를 사용해서 수중을 보는 것과 같아요. 음파는 해저에서 반사되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해저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깊은 수중에서 석기 도구와 기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디프로토돈과 틸라콜레오 같은 동물의 화석도 발견했어요. 사울의 수중 지형을 연구하면서 빙하기에 존재했던 고대 강, 호수, 해안선에 대해 알게 되었죠. 하지만 수중 대륙은 사울만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의 숨은 보석은 사울뿐만이 아니에요.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및 기타 섬들로 이루어진 순달랜드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곳은 빙하기에는 엄청나게 큰 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바다 위는 생명체로 가득 차 있어요. 새를 좋아하신다면 전 세계 조류종의 거의 5분의 1이 서식하는 이곳을 꼭 방문해보세요. 울창한 숲 사이로 자바, 매와 발리, 찌르레기 같은 다채로운 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 어종의 4분의 1이 서식하는 순달랜드의 바다는 해양 생물의 천국이에요. 아시아 아로와나 같은 이국적인 동물도 볼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인 라플레시아와 타이탄 아름을 볼 수 있는 꽃의 보고이기도 해요. 뉴질랜드와 매우 유사해요. 뉴질랜드는 호주의 절반 정도 크기의 길고 좁은 땅입니다. 약 1억 년 전에 남극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순달랜드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물속에 잠긴 건 아니며 7%가 해수면 위에 남아 있습니다. 이 튀어나온 작은 섬은 현재 스튜어트 섬과 몇몇 작은 섬들과 함께 뉴질랜드라고 불립니다. 이 뉴질랜드는 무성하고 따뜻한 곳이에요. 화산과 산맥, 아름다운 천연 간헐천과 온천으로 가득하죠.
현지 마오리족은 이 온천을 요리하는 데 사용해요. 옥수수, 달걀, 채소 등을 바구니에 담아 온천에 직접 담그기도 해요. 때로는 가열된 돌을 이용해 구덩이 오븐에서 음식을 조리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숨은 세계는 아고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땅덩어리는 공룡이 살던 시절에 호주의 일부였던 곳이에요.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을 미치게 만들었죠. 고대 해저에 아르고 심연 평원이라는 거대한 지형을 남겼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알 수 있었죠. 약 1억 5,500만 년 전, 이 대륙은 호주와 작별을 고하며 분리되었습니다. 대륙은 북쪽 어딘가로 표류하다가 동남아시아에 도달하자마자 사라져버렸어요. 과학자들은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몰랐지만 최근 마침내 그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불쌍한 아르고랜드의 하부가 끔찍할 정도로 깊은 바다 구덩이인 순다 해구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지각이 멘틀 속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그 사이 아르고랜드의 윗부분은 위로 밀려 올라와 육지의 어린 암석들을 붙잡았어요. 이 때문에 아르고랜드는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조각들은 보르네오, 자바, 술라웨시 및 기타 지역의 일부를 형성했어요. 유골은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그린랜드 크기의 거대한 땅덩어리를 상상해보세요. 그레이터 아드리아예요. 약 2억 4천만 년 전 초대륙 곤드와나에서 분리되면서 그 여정이 시작됐죠.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1억 년 동안 따뜻한 바다를 즐기다가 갑자기 유럽에서 충돌해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 조각들은 대부분 지구 멘틀 깊숙이 들어갔지만 일부는 긁혀서 알프스와 같은 산맥의 일부가 되었어요. 오늘날 그레이터 아드리아의 잔재는 스페인에서 이란에 이르기까지 30개 이상의 국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기가 아주 어려워요. 세이셸도 한때 곤드와나의 일부였어요. 네, 이 목가적인 섬은 고대 대륙의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섬의 매혹적인 화강암 노두 덕분에 이 섬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요. 100년 전 알프레드 베그너가 대륙 이동을 발견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 화강암 노두는 그가 미치지 않았고 지각판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세이셸은 인도와 마다가스카르에서 분리되어 결국 인도양의 슬픈 외톨이가 됐어요. 이는 아마도 데칸트랩에 미친 듯한 화라산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섬은 육지와 인근 산호초에서 독특한 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모리셔스는 공룡 멸종 이후 인도에서 분리됐어요. 그 여정을 따라 긴 리본 모양으로 늘어났고 조각조각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인도양 아래에 흩어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르콘이라고 불리는 작은 고대 결정을 연구하다가 이 잃어버린 땅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지르콘은 타임캡슐과도 같아요. 그 역사는 무려 6억 6천만 년에서 2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리셔스 자체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거예요. 이 고대 수정은 근처 어딘가에 또 다른 아틀란티스가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숨은 대륙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앞으로 더 많은 대륙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서프라이즈! 지구에는 7개의 대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은 대륙인 아르고랜드는 지구의 미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로부터 숨어 있는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수수께끼를 풀 준비가 되셨나요? 과학자들은 1억 년 넘게 사라진 땅을 찾고 있습니다. 뉴스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구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항상 검색하기 때문이죠. 아마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일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 대륙은 한때 미국 영토 전체만큼이나 넓었어요. 오랫동안 지질학자들은 현대 호주의 거대한 덩어리가 허공으로 사라진 건지 궁금해했어요. 어떤 이들은 단순히 해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네덜란드 전문가들과 7년간의 조사 덕분에 이제 우리는 동남아시아의 울창한 정글 아래에 이 잃어버린 땅의 일부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지리교과서에 나오는 대륙은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과 같아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실험도 있어요. 온라인에서 세계 지도를 찾아서 인쇄하세요. 모든 대륙을 오려서 한동안 가지고 놀아보세요. 모든 대륙이 서로 잘 어울리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남아메리카가 아프리카 근처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모습일 겁니다. 지난 2억 년 동안 형성된 바다를 가까이서 보면 대륙들이 거대한 문자 C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학자들은 이 C를 초대륙 판게아라고 부릅니다.
판게아는 판탈라사라는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었고 그 글자 C의 안쪽에는 테티스에라는 작은 바다가 있었어요. 이 작은 바다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라기 시대의 과학자들이 아르고랜드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 사라진 대륙은 사라지면서 호주에 구멍을 남겼는데 현재 아르고 심연평야로 알려져 있어요. 지질학자들은 처음에 이 모든 것이 섭입이라는 과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섭입은 지각의 한 부분이 다른 지각 아래로 내려가 행성의 멘틀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오프 스크래핑을 통해 대륙이 사라지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와 아시아가 부딪히면서 장엄한 히말라야 산맥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도 이런 방식이죠. 반면 아르고랜드의 경우 상황이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치 시간여행을 떠나는 유물처럼 아르고랜드가 호주에서 분리된 것처럼 추정되는 시기보다 훨씬 더 오래되어 보였어요. 한 대륙이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다른 대륙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이제 아르고랜드의 전체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그 미스테리를 밝혀냈습니다. 아르고랜드는 가라앉거나 삼켜지지 않았어요. 단순히 아르고펠라고로 변모해서 소대륙이라고 불리는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호주에서 멀리 떠올랐을 뿐이에요. 이 미니 대륙은 동남아시아 정글에 정착하기 전에 약간의 여정을 거쳤습니다. 이 발견은 전체 판게아 퍼즐에 딱 들어맞아요. 이 발견을 통해 대륙이 어떻게 분리되고 구성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과거의 생물 다양성과 기후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역사, 문명 또는 일상의 사물에 대한 더 많은 비밀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 보이지 않는 종의 경계선의 숨은 미스테리 같은 거 말이에요. 영국의 탐험가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의 이름을 따서 월리스 라인이라고 불려요. 150여 년 전 월리스는 말레이 군도 일대를 여행하며 수천 개의 섬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보이지 않는 선의 한쪽에 있는 동물과 다른 쪽에 있는 동물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선은 예를 들어 유대류와 호랑이 또는 꿀벌과 트로곤 사이의 벽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약 3,500만 년 전에 호주가 남극 대륙과 분리되어 아시아와 충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대륙 간 삼각관계는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땅의 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 월러스 라인 양쪽의 동물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 여러 전문가들이 이러한 충돌과 기후 혼란으로 인해 아시아종들이 말레이 군도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호주 동물들은 새로운 환경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일부 동물은 너무 덥고 습해서 적응하지 못했고 다른 동물은 열대 섬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죠. 아시아로의 대륙 이동에 대한 이러한 발견은 최근의 인간종의 발견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숨은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약 5만 년 전 루손섬에 인간과 비슷한 고대 종족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돼요. 수석 연구원은 이 발견이 아시아에서 인류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종의 이름을 섬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호모 루조넨시스라고 명명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혼란스러워집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뼈에는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호미닌 종에서 볼 수 없었던 특성이 이상하게 혼합되어 있었어요. 우리와 비슷한 작은 이빨과 고대 인류의 조상과 더 유사한 손과 발이 그것입니다. 특히 이 인류종과 오랫동안 사라진 남부 지역을 연결해준 것은 바로 이 예스러운 팔다리였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처럼 원시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두 종만이 200만에서 300만 년의 시간과 진화 과정을 거쳐 분리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호모 루조넨시스가 정말 새로운 종일까요? 모두가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생물도 우리 밑에 있는 땅에 끊임없는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륙이 영원히 이런 모습일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거대한 대륙에서 진화한 대륙은 미래에도 비슷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와 관련해서 한 유럽 대학의 지질학자가 지구의 초대륙의 미래를 예측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1755년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지진을 출발점으로 삼았는데요. 이 지진은 지각판이 원래와 조금 다르게 움직였을 때 발생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그는 2016년에 한 가지 이론을 내놨어요. 지각판 사이에 실밥이 떨어져 나가면서 더 큰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죠.
자동차 앞유리의 두 구멍 사이에 유리가 깨지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지중해에서 아일랜드까지 섭입대가 확장되어 화산, 지진, 새로운 산이 이 지역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대서양은 사라지고 태평양도 하나의 큰 바다로 변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7대륙 대신 호주와 아메리카 대륙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초대륙이 생겨날 거고 그는 이를 아우리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대서양은 계속 열려있고 태평양은 닫혀있는 노보 판게아는 또 다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시아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북극해가 닫히고 대서양과 태평양이 계속 열려있다고 상상해야 해요. 남극을 제외한 모든 것이 북극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이동해요. 마지막 시나리오는 판게아 울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서양에서 확산 속도가 느려지고 아메리카 대륙 동해안에 새로운 섭입판이 생겨나죠. 어느 쪽이든 미래의 모든 대륙이 다시 한번 충돌한다면 그 경험은 재미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약 2억 5천만 년 후에 우리는 덥고 축축한 비닐봉지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거라고 해요. 이상하게도 그 비닐봉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즉 해안 지역이 될 겁니다. 내륙 지역은 불타는 사막처럼 지글지글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동물종들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더위를 견디려면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모델은 모든 종류의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훌륭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초대륙이 조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테스트할 수 있어요. 미래의 우주여행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모델은 태양계 밖에 있는 외계 행성의 기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이슬란디아가 지금은 물속에 잠겨있지만 그린란드와 스칸디나비아 사이에 있던 6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이었었다고 주장해요. 지구는 한때 수백만 년 전 모든 대륙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던 커다란 피자파이였어요. 다른 이름으론 판게아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북대서양 지역은 약 3억 3,500만 년에서 1억 7,500만 년 전에 메마른 땅이었어요. 수년간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은 판게아가 약 2억 년 전에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북대서양이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이슬란드가 있는 지역에 화산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6천만 년 전에 떨어져 다른 모든 땅으로부터 떠내려갔죠. 그리고 지구가 커다란 피자파이와 같았기 때문에 피자처럼 나뉘어지게 되었죠. 많은 땅들이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대륙들을 형성하면서 크고 작은 조각들로 나뉘었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이론은 판게아가 갈라진 결과 약 320km에 이르는 땅을 남겨놓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 1000만 년 전에 이 땅 조각이 현재 아이슬란드인 땅의 끝 부분은 남겨둔 채 동쪽과 서쪽 부분은 물속에 잠겼어요. 반 구조가 움직일 때 서로 갈리면서 현재의 풍경을 만들어내게 되었죠. 모두 멘틀 덕분이에요. 이 새로운 급진적인 이론은 역사책에 쓰여진 모든 것들과 과학자들이 연구해온 것에 반해요.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많은 회의적이면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아이슬란드의 해저와 지구의 지각을 분석함으로써 이 아이디어가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는 걸 주장할 수 있어요. 아이슬란드 아래의 지각은 알고 보니 보통의 지각보다 훨씬 더 두꺼웠어요. 해양 지각은 우리가 걷고 사는 육지 지각에 비해 녹은 독특한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고 밀도가 훨씬 더 높아요. 지구에서 가장 얇은 층은 생명에 살고 있는 지각이에요. 이곳은 물, 음식, 재배, 천연 자원과 미네랄 수집, 산호 호흡에 필수적이에요. 이건 바닥까지 가라앉지만 지구의 멘틀 바로 위까지 내려가죠. 또한 끊임없이 멘틀에 의해 순환되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새로워지죠. 그리고 이것이 해양 지각의 암석들이 다른 8km만한 곳들에 비해 40km 더 두꺼운지를 설명해주죠. 또한 이게 화산의 핫스팟에 있다는 걸 고려하면 이것도 합리적이에요. 해저 자기 측량을 보면 줄무늬 패턴의 녹은 지각층이 보여요. 또 지구 자기장이 수백만 년에 걸쳐 극성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것이 우리 풍경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새로운 이론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어요.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는 아이슬란드 근처의 해저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르콘은 지각의 침식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년을 견딜 수 있는 매우 견고한 광물이에요. 이 샘플을 채취하고 연구함으로써 연구원들은 대륙의 지질학적 나이를 추정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지각이 더 두꺼운 해양성 또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일반적인 지각인 대륙성인지를 확실히 해줄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하룻밤에 할 수 없고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연구선에서 수행한 메아리를 측정할 수 있는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지각 깊숙이 구멍을 뚫는 것도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지르콘 광물을 연구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스칸디나비아와 그린란드에만 있는 독특한 화석화된 식물로 아이슬란디아가 한때 수면 위에 있었고 아마 나무들도 흩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어요. 그곳은 오늘날처럼 추운 땅이 아니었기에 숲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뭔가를 시사해 줄 두 곳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동물 화석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론은 더 심오하게 들어가 대아이슬란디아가 있었다는 걸 암시해 줍니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그린란드가 모두 하나의 미소 대륙에 있기에 겨울 마니아들의 목적지가 될 수 있고 스키 타기에 아주 좋을 수 있어요. 캐나다와 대아이슬란디아를 연결해 기차로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경제가 훨씬 더 개방될 거예요. 아이슬란드는 약 10만 3천 평방킬로미터로 이미 꽤 커요. 그리고 만약 대아이슬란디아가 오늘날 존재했다면 유럽은 완전히 다른 대륙이 되었을 거예요. 전 세계에 숨겨진 다른 미세 대륙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떠돌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아이슬란디아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연구가 제대로 수행된다면 그 이론은 우리가 아이슬란드와 북대서양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걸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 있는 가라앉은 다른 미세 대륙에 대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또 다른 이론은 뉴질랜드가 아이슬란디아보다 훨씬 더 큰 질란디아라고 불리는 아대륙의 끝이었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7,900만 년에서 8,300만 년 전에 초대륙인 곤드와나 대륙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걸 나타내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물속에서 발견된 가장 얇고 가장 어린 대륙이라고 주장해요. 크라톤은 대부분의 대륙의 주요 토대 역할을 하는 중심 암석이에요. 이건 적어도 10억 년은 되었지만 질란디아를 구성하는 대륙 지각은 그것의 절반에 불과하니 꽤 어린 거죠. 이건 비록 오래된 바위와 멘틀의 일부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크라톤이 소실되었음을 의미해요. 이것들은 27억 살 정도로 추정돼요. 과학자들은 뉴질랜드의 지르콘 크리스탈에 대해 몇 가지 연구를 했고 이게 13억 년이나 되었다는 걸 알아냈어요. 나머지 대륙들은 30억 년 이상 되었죠. 과학자들은 뉴질랜드 주변의 바다 밑에 있는 암석의 구성을 연구했어요. 이것들은 대륙 지각에서 발견되는 이산 화교소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해저에는 주로 마그네슘과 철분이 풍부한 바위가 있죠. 또한 주변의 일반적인 해양 지각보다 더 두껍고 높아요. 과학자들은 몇 가지 연구를 했고 카토 트로프 지역의 태즈먼 해와 산호해 간의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 및 지형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이것이 질랜디아와 호주 사이에 있는 좁은 긴 땅이에요. 위성 데이터는 지구 중력에서 작은 결점들을 추적해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해저의 지각 지도를 그렸어요. 그들은 질랜디아를 구성하며 크기가 거의 호주만한 땅덩어리를 보았어요. 비록 흔적들이 있더라도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호주가 곤드와나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사방으로 갈라진 많은 미소 대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 초대륙은 남미, 남극, 호주, 질랜디아, 아라비아 그리고 인도 아대륙으로 이루어졌었죠. 뉴질랜드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아니지만 만약 이론이 맞다면 질랜디아는 원래 크기의 6배가 될 거예요. 모리셔스는 겨우 몇백만 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섬이에요. 아프리카 해안에서 겨우 19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작은 섬은 약 900만 년 전에 생겼다고 믿어지고 있어요. 그 지역의 수중 화산이 엄청나게 많은 용암을 분출해 오늘날의 땅을 형성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30억 년 이상 된 지르콘 암석을 발견했어요. 이것 또한 마다가스카르의 4분의 1 크기인 모리시아라고 불리는 물에 잠긴 대륙의 일부일 수 있어요. 이들이 발견한 지르콘은 모래뿐만 아니라 단단한 바위 속에도 박혀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대륙에서 해안으로 떠밀려 올라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죠. 일부 과학자들은 여전히 확실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분출에 의해 야기된 다른 전형적인 암석보다 두드러지는 암석의 발견은 과학계를 이 이론으로 왜곡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이슬란디아가 대아이슬란디아의 일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리시아는 한때 인도와 마다가스카르로 구성된 로디니아라고 불렸어요. 이론에 의하면 약 8,500만 년 전에 마다가스카르로부터 인도가 분리되었을 때 모리시아가 물에 잠겼다고 해요.
놀랍도록 맑은 홍해와 활기찬 수중세계로 둘러싸인 작은 섬이 있습니다. 세인트 존스 섬이라고도 알려진 자바르가드는 나무가 없고 페리도트가 풍부한 감람암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요. 감람암이 낯설다면 감람암은 반짝이는 녹색 덕분에 이브닝 에메랄드라는 별명을 가진 보석이에요. 일부 역사가들은 전 세계 어떤 보석이라도 가질 수 있었던 클레오파트라가 페리도트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지질학자들은 해저 팽창의 결과로 페리도트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각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표면으로 밀려 올라오게 되어 바로 이렇게 이 보물섬이 만들어졌죠. 아프리카 대륙판과 아시아 대륙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하부지각의 암석이 해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페리도트는 지구에 추락한 운석에서도 발견되지만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페리도트의 색상은 갈색을 띤 녹색에서 황록색, 순수한 녹색까지 다양해요. 황록색은 보석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색이에요. 이 색은 돌의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아름다운 퇴적물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애리조나, 하와이,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 노르웨이에 이르기까지요. 그리고 물론 자바르가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질학적으로 독특한 융기된 멘틀에 의해 만들어진 섬이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옛날부터 알려진 페리도트의 원천이기도 해요. 수세기 전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보석을 채취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어요.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플리니우스 원로는 그의 저서에서 기원전 5세기에 해적들이 자바르가드의 보물을 발견했다고 언급했어요. 이 아름다운 녹색 바위는 로마 제국의 베레니케 여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집트 동부 사막 가장자리에 있는 고대 무역항 베레니케에서 왔어요. 6세기에 도시가 함락되면서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고 모든 보물이 있는 이 섬은 수백 년 동안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19세기 영국 탐험가들은 홍해에서 아름다운 녹색섬을 발견했고 오래전 플리니 원로가 묘사한 섬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터키는 20세기에 이곳에서 채굴을 시작했어요. 불과 4년 동안 200만 달러가 넘는 페리도트를 채굴했죠. 그들은 보석을 프랑스에 보내 세공을 의뢰했습니다. 섬의 작업 환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열대천국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작업자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가스로 작동하는 응축기를 설치해야 했죠. 현재 이 지역은 엘바 국립공원 시스템에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중 산호초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아요. 하지만 물 위에서도 여전히 반짝이는 아름다운 페리도트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호주의 크리스마스 섬이 여행 목록에 있다면 현명하게 여행 계획을 세우세요.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이나 11월에 방문하면 산책을 즐길 수 없어요. 붉은 개가 섬 전체를 담요처럼 덮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몸을 감싸고 싶은 그런 푹신한 담요가 아닙니다. 1억 마리가 넘는 개들이 살아서 해안가에 도달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며 이는 개의 생애 주기에서 중요한 단계예요. 이 붉은 개들은 1년의 대부분을 굴이나 바위 틈에서 지내요. 과일, 열매, 낙엽, 다양한 유기물을 먹으며 살아남죠. 하지만 건기가 끝나고 달이 특정 위상에 들어가면 갈 때가 되었다는 걸 알아요. 며칠간의 이동 끝에 인도양 연안에 도착하면 수컷개는 깊은 굴을 파고 암컷이 알을 부화시켜요. 굴이 준비되면 수컷개는 열대우림으로 돌아가고 암컷은 해변에서 최소 12일을 머물면서 가족을 지킵니다. 초보 개의 엄마들은 매우 영리해서 달을 따라 물살이 잔잔한 완벽한 순간을 골라 알을 물속으로 옮깁니다. 알이 부화하면 개는 새로운 가족을 내륙으로 데려옵니다. 그곳에서 다시 우기가 오기를 기다리며 생명의 순환을 이어가죠. 이 마법을 보호하기 위해 당국은 개의 이동이 일어나는 지역의 도로를 폐쇄합니다. 일본 열도에 새로운 섬이 생겼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새로운 섬은 11월 23일에 말 그대로 불쑥 솟아올랐어요. 이 이름 없는 섬은 지름이 100m가 조금 넘는 크기입니다. 10월에 분화를 시작한 해저 화산이 남긴 부석과 응회암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로 화산 활동은 잠잠해졌고 파도가 새로 발견된 땅의 일부를 침식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화산잔의 위에 견고한 보호지각을 형성할 용암이 흐르지 않는 이 신생섬의 미래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섬이 나타났지만 화산 활동이 멈추면서 수명이 짧아져 사라졌어요. 하지만 2021년에 같은 방식으로 탄생한 섬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새로 태어난 섬은 생명체가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런 섬이 더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은 육지에 활화산이 매우 풍부하여 100개가 넘는 활화산이 있습니다. 티티카카 호수에 사는 우로스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엽서를 보낼 주소를 물어본다면 그들은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500여 년 전에 이들의 조상들은 잉카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발한 발명품을 생각해냈어요. 토토라 뿌리와 갈대로 섬을 만들어 호수 깊숙한 곳에서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었죠. 토토라 식물은 물에 강하고 배를 만드는 것부터 지붕과 매트리스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용도 가능하고 토토라 식물의 꽃은 차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도 120개의 작은 섬이 보존되어 있으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2가구에서 6가구가 하나의 섬을 공유합니다. 잉카인들로부터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섬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해요. 15일에서 20일마다 섬을 형성하는 갈대가 썩어서 교체해야 해요. 지속적인 표류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인들은 유칼립투스 막대를 닻으로 사용하여 섬을 단단히 고정해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섬에는 2가지 언어가 사용됩니다. 주민들은 천을 짜서 멋진 의상을 만듭니다. 태양열 패널은 주민들이 조명을 이용하고 TV를 시청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합니다. 본섬에는 라디오 방송국이 있으며 주민들은 관광객을 받아들였어요.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수상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섬은 갑자기 솟아나기도 하고 어떤 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해요. 가장 유명한 유령 섬 중 하나는 아일랜드 해안의 하이브라질 섬입니다. 궁금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섬은 브라질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이는 섬을 뜻하는 아이의 변형이고 브라질은 아일랜드어로 강한, 위대한, 아름다움의 뜻을 가진 브레스라는 어근에서 유래한 것으로 현지 신들의 이름 중 하나예요. 안개로 덮인 이 작은 섬은 1325년에 처음 지도상에 표시되었지만 이후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는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이 섬은 7년에 한 번만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섬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섬이 육지와 부딪히지 않고 바로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존 니스벳 선장은 하이브라질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선원들과 함께 그 섬에 좌초하게 된 사연을 들려줬어요. 그에 따르면 이 섬에는 성이 있었고 대부분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호화로운 만찬을 즐기며 섬의 고대 역사를 들려주는 고대 무덤 신사와의 만남도 있었다고 합니다. 15세기 후반 이 유명한 섬을 찾기 위해 일련의 탐험대가 브리스톨에서 출항했습니다.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하이브라질은 1865년에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애초에 하이브라질이 존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주변의 물에서 거품이 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거대한 배가 막 가라앉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파편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증기가 물 위로 솟아오르고 표면에 큰 거품이 나타납니다. 몇 분 후에 작은 땅 조각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염과 용암이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수백만 리터의 물이 화산 입구에서 증발합니다. 겁에 질려서 그곳에서 당장 도망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화산으로 뒤덮인 작은 섬은 천천히 물에서 솟아 나올 거예요. 화산은 매일 폭발하고 검은재로 하늘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제가 가라앉으면 물과 섞여서 해변을 형성할 거예요. 이 화산 폭발은 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7년 아이슬란드의 남쪽 해안에 슈르트세이 섬이 완전히 형성되었습니다. 이 섬은 깊은 바닷속에서 해수면까지 솟아오른 몇 안 되는 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섬에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 섬은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인간의 영향 없이 이 섬이 어떻게 발전할지 알고 싶어 합니다. 전 세계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섬을 거닐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소는 멀리서 보기에도 별로 반갑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호주 태즈먼해에 있습니다. 여기 거대한 상어의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닮은 거대한 산등성이가 물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 산의 높이는 에펠탑 높이의 거의 2배인 550m입니다. 이곳은 볼스 피라미드라고 불립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화산섬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은 바위가 많아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섬은 1788년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물론 저는 없었지만요. 그곳은 불모지이고 생명이 없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0년도 더 지난 2001년에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생물들을 찾았어요. 우연히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곤충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섬에 도착해서 30m 이상의 높이로 올라가 덤불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그 덤불 아래에서 육지 바닷가재 또는 걸어다니는 소세지로 알려진 벌레 군락을 보았습니다. 이 생물은 막대곤충과에 속합니다. 각각의 길이는 약 15cm입니다. 이건 핫도그 소세지와 비슷한 길이죠. 겨자랑 레리쉬를 조금 얹을까요? 지금 벌레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날 사람들은 27마리의 곤충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벌레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벌레는 20세기 초에 멸종되었다고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어찌된 일인지 볼스 피라미드에 정착해서 살아남았어요. 다음 방문할 곳은 브라질 상파울루 중심에서 거의 1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방문이 거의 불가능한 섬이 있어요. 만일 섬에 갈 수 있다면 살아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곳은 스네이크 아일랜드라고 불립니다. 지구상의 뱀이 이렇게 많이 밀집된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연구원들에 따르면 1평방미터당 약 5마리의 뱀이 있다고 합니다. 뱀들 사이에서 어떤 동물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섬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그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종 중 하나인 금빛 창머리 독사가 살고 있어요. 이 뱀들의 길이는 약 0.5m입니다. 그들의 독은 매우 강력하고 빠르게 작용합니다. 만약 이 파충류에게 날고기를 물게 한다면 물린 곳 주변이 녹기 시작할 거예요. 전 됐어요. 여러분이 이 섬에 있고 뱀이 여러분을 물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곳에서 발견하게 될 가장 흥미로운 것은 오래된 등대입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어요. 오래전에 이 섬에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마지막 등대지기가 등대에 있었을 때 뱀들이 침입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거기에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특이한 뱀들이 이 섬에 나타났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오래전에 한 해적이 그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는 섬 어딘가에 보물을 숨겼어요. 그러고 나서 보물상자가 숨겨진 곳에 뱀들을 풀어놓았습니다. 해적은 뱀들이 사람들을 겁주어서 자신의 금은보화를 지켜주기를 원했어요. 그 후 몇 마리의 뱀이 개체수를 수천 배 증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쩌면 뱀들이 금은보화를 두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떤 이유로 섬에 가고 싶어도 순찰대가 여러분을 막을 거예요. 특별한 보호복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과학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그 섬에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섬은 멕시코시티 중심에서 남쪽으로 27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쉽게 갈 수 있어요. 독이 있는 동물도 없고 그곳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섬에 배를 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발을 딛자마자 얼른 떠나고 싶어질 거예요. 특히 밤에 도착한다면요. 인형이 섬 전역의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인형들은 다른 옷, 다른 크기, 그리고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모든 나무에서 수십 개의 인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멕시코시티의 한 주민이 이 섬으로 이주해 인형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섬 전역의 쓰레기 매립지와 운하에서 인형을 주었습니다. 모든 나무를 장식하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고 흥미로워 보였어요.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섬을 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인형들이 낡고 썩기 시작했습니다. 비와 뜨거운 태양이 인형의 얼굴을 변형시켰어요. 이끼로 뒤덮인 인형은 끔찍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일부 사람들이 이 인형들이 밤에 살아난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달빛 아래 이 섬에서 혼자 헤매다가 갑자기 한쪽 눈이 없는 인형이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인형이 여러분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걸요? 잠시 후 여러분은 이미 보트에 올라타서 가능한 한 빨리 항해하고 있을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고 접근이 불가능한 곳 중 하나는 벵골만의 바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노스 센티널 섬입니다. 열대 낙원처럼 보이는 작은 땅이죠. 하지만 두 가지 이유로 여기 오지 못할 거예요. 1956년 이래 이 섬으로의 모든 여행은 법으로 금지되어 왔습니다. 항상 몇 척의 배가 주변을 돌아다니며 순찰을 돌아요. 두 번째 이유는 섬 자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비정을 따돌리는데 성공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작은 배를 타고 해안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물고기와 아름다운 산호초도 볼 수 있어요. 눈앞에 황금빛 해안과 밝은 녹색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작은 점들이 보여요. 가까이 다가가면 화살이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으로 휙휙 날아갑니다. 다음 화살은 배의 나무 선체에 박혀 있습니다. 아까 본 작은 점들은 사람들이었어요. 이곳의 주민인 센티널 부족입니다. 그들은 활을 들고 서서 화살을 쏘고 여러분에게 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을 전혀 달가워하지 않고 여러분이 해안에 도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예요. 센티널족은 오랫동안 전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왔고 매우 단호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한 번은 헬리콥터가 그 섬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족민들은 여전히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았어요. 이곳은 관광객들에게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명의 위험으로부터 지역 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륙에서 온 사람들은 그 섬에 쉽게 질병을 옮기고 주민들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독감이나 단순한 감기에도 면역력이 없어요.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그 섬은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어서 큰 배들이 해안에 도달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모든 금지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섬에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1880년 한 관리가 해안에 도착했고 그곳의 토양이 코코넛 야자를 재배하기에 이상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또한 섬에서 몇몇 마을을 발견했지만 감히 지역 주민들과 만나지는 못했어요. 결국 그는 섬을 떠났습니다. 살아서요. 그 이후로 그 섬에 가기 위한 몇 번의 시도가 더 있었습니다. 여러 번 연구원들과 여행자들은 이 섬 주민들에게 생선이나 코코넛과 같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선물들을 받아들였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외부인들이 그들의 집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지역 부족과 친구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언어 중 하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언어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말에 몇몇 연구원들이 센티널족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1991년 섬 주민들은 큰 배에 탑승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한 인류학자 팀이 그들에게 코코넛이 든 가방을 주었어요. 부족의 몇몇 사람들만이 선물을 받아들였어요. 수세기 동안 센티널 부족은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자신들만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터넷, 튀긴 음식, 페이스북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정말요? 여러분은 짐을 싸서 세상에서 가장 외딴 섬으로 향합니다. 혼자 그 섬에 있게 될 거라는 사실이 신나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목적지는 부배섬. 지구에서 가장 외로운 곳입니다. 섬에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비행이 두려운 사람이라면 안심해도 좋아요. 이 외딴 섬은 남아프리카와 남극 대륙 사이 대서양에 위치해 있고 전 지역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이곳은 무인도이고 적어도 2250km 근방에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커피숍이나 극장 같은 건 없지만 섬에는 바다표범, 새, 펭귄과 같은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숲이나 정글은 없지만 이끼류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두꺼운 자켓을 입고 뜨거운 차를 양손에 들고 배에 타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연안을 떠난 지 며칠 됐어요. 마침내 멀리 섬이 보입니다. 수많은 얼어붙은 절벽이 섬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 위를 오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헬리콥터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그 장소는 과거에 매우 인기가 있었고 섬이 발견된 이후로 3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오랫동안 비어있지 않는데 노르웨이가 그 섬을 소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bb라는 고유한 인터넷 도메인까지 부여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현재 이 장소는 과학자들이 고래의 이동을 연구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리스탄 다 쿠냐는 대서양에 있는 작은 화산섬입니다. 꽤 외롭기는 하지만 사실 이곳에는 정착민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인데 두 곳 다 16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부베처럼 여기에도 공항이 없어요. 대신 케이프타운에서 7일 동안 배를 타고 갈 수 있는데 88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긴 여행을 할 준비를 하세요. 이 배는 매일 드나드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머물 곳을 예약해야 할 수도 있어요. 2km 높이의 거대한 화산 원뿔이 확실하게 눈에 띄는 이곳은 60년대에 실제로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 시간에 모든 사람들을 이웃섬으로 대피시킬 수 있었어요. 이 작은 땅에는 불과 28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자급자족으로 충분히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2000km 남쪽의 세인트 헬레나라는 훨씬 더 활기차고 멋진 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이 있거든요. 비행기는 일주일에 한 번 남아프리카에서 이곳까지 날아오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산꼭대기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특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나라는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인 로드 아일랜드 주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역사가 좁은 면적을 보완합니다. 나폴레옹은 말년을 이 섬에서 보냈고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거북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해변과 멋진 고지대 경치를 즐기는 이곳의 인구는 5,000명이 넘지 않습니다. 1790년 한 무리의 영국과 타히티 선원들이 1년에 남태평양 섬에 도착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그곳에 갇힌 고립 생활이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이 그 섬 중 하나의 정착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그 섬들은 핏케언 제도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여전히 한 섬에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는 50명이에요. 영국 폴리네시아 그리고 다른 태평양섬 주민들의 문화가 혼합되어 번성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개의 섬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아열대 기후와 농작물과 식물에 적합한 풍부한 화산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이곳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큰 해양보호구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긴 항해 여행을 준비하세요. 한 번에 12명을 태울 수 있는 보급선을 타고 이곳에 갈 수 있습니다. 인도양의 남쪽 아프리카로부터 4,000km 떨어진 곳에는 암스테르담 섬이 있습니다. 아니요, 네덜란드의 수도가 이곳으로 옮겨온 건 아니에요. 이 외딴 섬은 약 1km 솟아있는 사화산이 있는 곳입니다. 섬 자체는 쇼핑몰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주민은 없지만 연구시설에 약 30명의 과학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북쪽 끝에 있는 노르웨이 스발바드 군도입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로 평화로워 보입니다. 잠깐만요. 얼른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곳은 폴라베어 섬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극곰의 개체수가 주민보다 많습니다. 비행기나 배를 타고 도착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간에 눈 덮인 산과 귀엽고 화려한 건물들의 숨막히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호기심 많은 곰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 섬에는 실제로 50여 개 이상의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스발바드는 머물 곳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자 없이 살 수 있도록 환영합니다. 노르웨이에서 북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북극해에 위치해 있지만 어디에 있느냐는 유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그곳에 가느냐도 문제가 됩니다. 야행성 타입이 아니라면 거의 매일 하루 종일 햇빛을 볼 수 있는 1년 중 절반 시기에 그곳에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반년 동안은 완전히 어둠이 깔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꽤 오랫동안 머리 바로 위에서 아름다운 북극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스발바드는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정착지로 여겨지며 실제로 가장 북쪽에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 때문에 이곳의 생활은 쉽지 않은데 이것은 대부분의 물건을 외국에서 온 선박으로부터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농작물이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될 날을 대비해서 전 세계에 약 100만 개의 씨앗을 저장하고 있는 글로벌 씨앗 저장고가 있습니다. 칠레 해안에서는 가장 동쪽에 위치한 폴리네시아 문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서쪽으로 3,700km, 피케온 제도에서 1,9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유명한 섬 주민들은 거대한 머리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네, 저 머리들이에요. 600개 이상이 이스터 섬에 흩어져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더 깊이 파보니 몸체가 땅 밑에 묻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섬은 라파누이 혹은 그레이트 라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모래 해변이 아닌 건조한 양지와 화산 용암으로 형성된 놀라운 잿빛 절벽이 있습니다. 노스 센티넬 섬은 아름다운 천국이지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외부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원주민 부족이 살고 있고 모두가 그렇게 유지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섬 주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었지만 별로 좋게 끝나지 않았다고만 말할게요. 접촉을 피하기 위해 모든 운송 경로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10년 전 한 연구에 따르면 노스 센티넬에 80명에서 150명 사이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15명까지 내려가거나 혹은 심지어 500명이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고립되어 있어서 이웃에 개방된 섬에 사는 사람들은 센티널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몇몇 연구원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의 극히 일부를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비스듬한 지붕과 불구덩이가 있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오두막에 삽니다. 싱싱한 해산물을 먹고 섬에서 자라는 과일을 먹고 삽니다. 항구는 없지만 부드러운 모래 해변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니 안타깝네요. 투발루는 9개의 작은 산호섬이 사슬처럼 형성되어 있는 서중부 태평양의 신생 섬나라입니다. 본섬은 길이가 몇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고 어떤 곳은 너무 좁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양쪽으로 파도가 칩니다. 또한 주변에서 차를 보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현지인들은 주로 폴리네시아 혈통이고 투발루어를 쓰지만 영어로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공항이 있지만 비행기가 없을 때는 활주로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축구장과 놀이터로 변합니다. 관광객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발루는 캐나다 텔레비전 회사가 임대한 자체 웹 도메인인 .tv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지구상에는 현대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섬이 있습니다. 손끝 하나 닿지 않았죠? 이런 곳들의 자연은 수천 년 동안 보존되어 왔습니다. 만약 이 섬 중 하나에 사람들이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현대인을 본 적이 없거나 진보적인 문명의 혜택에 대해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섬은 실제로 존재하며 이 섬을 여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많은 위험을 수반하죠. 북 센티넬 섬은 인도 벵골만에 있습니다. 이 섬에 가고자 한다 해도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20세기 중반부터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인도 해안 경비대는 이 섬에 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막습니다. 하지만 이 섬으로 향하는 길을 막는 것은 법만이 아니에요. 작은 배를 타고 이 섬을 향해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물이 아주 맑습니다. 물고기가 지나가고 아름다운 산호도 있군요. 눈앞에 섬이 보입니다. 마치 천국처럼 보이네요. 섬의 아름다운 경치에 너무 감명을 받은 나머지 해안가에 등장한 점 몇 개는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배가 섬에 가까워질수록 무언가가 여러분을 스쳐 물속으로 떨어집니다. 화살이에요. 다음 화살은 배의 선체에 부딪힙니다. 해안가에 있는 그 점은 사람들입니다.
센티넬레스 부족이죠. 이들은 창과 활을 들고 서서 여러분에게 이상한 언어로 무언가를 외칩니다. 몸짓으로 이곳에서 나가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에게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쏩니다. 이것도 또 다른 단서죠? 다행히도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센티넬레스는 공격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섬으로 초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신들과 다른 세계를 고립시킵니다. 심지어 헬리콥터가 북센티넬로 날아갔을 때도 이 부족은 하늘로 창과 화살을 던졌습니다. 따라서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고 섬 사람들을 현대인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이 섬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섬의 질병을 불러와 주민들을 쉽게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섬의 주민들은 독감이나 간단한 감기에도 면역력이 없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금지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섬에 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족과 친구가 되고 싶어 했고 때로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했어요. 1880년 마우리스 비달 포트만 경관은 이 섬의 해안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섬이 산호초와 석회암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섬에는 코코넛 야자수 재배에 이상적인 귀한 토양이 가득했어요. 포트만은 섬에 마을이 몇 군데 있다는 걸 알았지만 현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이 초록천국을 떠났습니다. 종종 연구원들은 섬 사람들에게 선물로 잡은 물고기를 주었습니다. 섬 주민들은 그 선물을 받아들였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집에는 그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과 친구가 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복잡한 언어로 의사소통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현대인들은 가까스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1991년 섬 주민 중 한 명이 섬으로 다가오는 배에 접근하여 선물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에 섬 사람들은 배에 올라 인류학팀의 코코넛 봉지를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부족과의 마지막 긍정적인 상호작용 중 하나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센티넬은 문명과 거리를 두고 그들만의 힘으로 살아왔고 인도 정부는 그것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은 다른 섬도 있습니다. 브라질 해안에서 40km 떨어진 곳에서 신비롭고 작은 녹색 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낙원과도 같았어요. 이곳에는 현대인의 흔적이 등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 해경이 등대에 와서 별일은 없는지 섬에 낯선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 섬은 사익 추구를 위해서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섬의 유일한 거주자는 뱀입니다. 약 4,000종의 파충류가 서식하고 있어요. 나무에 매달려 있기도 하고 땅을 기어다니기도 하죠. 이 섬에는 천적도 없습니다. 이들은 긴 비행 중에 쉬러 섬에 들르는 새를 먹고 삽니다. 이런. 하지만 최악은 이곳의 뱀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골든 랜스 헤드는 이곳에서만 서식하는 독특한 종입니다. 스네이크 섬은 한때 브라질 본토에 속했지만 1만 년 전에 해수면이 상승해 분리되면서 섬으로 변했습니다. 동물들은 이곳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수천 년 동안 뱀은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섬에는 새 외에는 다른 먹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뱀들은 한 입으로 먹이를 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독을 지니는 쪽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섬은 멕시코시티에서 17km 떨어진 소치밀코 운하에 있습니다. 독이 있는 동물도 적대적인 부족도 없고 섬 방문이 금지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 도착하자마자 바로 떠나고 싶을 거예요. 섬 곳곳에 있는 나무와 오래된 건물에는 다양한 크기의 소름 끼치는 인형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50년대 멕시코시티 주민 중 한 명이 홀로 이 섬에 와서 인형을 매달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는 이 섬을 장식했습니다. 비록 장식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는 그 섬 주변의 쓰레기장과 운하에서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매달려 있는 인형은 다소 이상해 보였지만 많은 관광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형들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끼로 덮여 초록색으로 변했고 썩기도 했죠. 결국 인형들의 얼굴은 기형적이고 섬뜩한 모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인 건 동네 사람들이 밤에 이 인형들이 살아나는 것을 봤다고들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섬 중 하나인 부베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섬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곳입니다. 남대서양 한가운데 남아프리카에서 2,500km,
남극에서 17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에게 딱 맞는 장소죠? 섬에 닿는 것도 어렵습니다. 큰 배를 타고 지나갈 때만 이 섬에 갈 수 있어요. 거의 섬 전체가 빙하로 덮여 있고 그 중심에는 화산 분화구가 있습니다. 이 섬의 유일한 영주권자는 펭귄과 바다 표범입니다. 이 섬은 1739년 프랑스 탐험가가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좌표는 기록되지 않았죠. 이 섬은 그 후 69년 동안 숨어 있다가 19세기 초 마침내 재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발이 이 섬을 디딘 건 1927년이 되어서였어요. 그 발이 여전히 어떤 탐험가에게 붙어있길 바라요. 20세기 중반에 사람들은 이곳에 기상 관측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들이 이 섬으로 항해를 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석호의 물개 사이에서 구명보트를 발견했습니다. 상태도 좋아서 여전히 탈 수 있을 정도였죠. 연구원들은 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텅 빈 구리 부력 탱크와 노을을 발견했습니다. 배에는 표식도 엠블렘도 없었어요. 배가 난파되어 선원들이 이 배를 타고 탈출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섬에서 사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누가 이 배를 소유했고 이 배를 탔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여행을 완전히 안전하고 쾌적한 섬으로 마무리해보죠. 정말 놀라운 돼지 해변은 바하마에 위치한 섬입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수영하는 돼지들 덕분에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이 섬에는 이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돼지들은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고 정글을 걸으며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구걸합니다. 하지만 멋진 것은 그들 모두 수영을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귀여운 분홍색과 갈색의 아기 돼지가 물에서 튀어나와 음식을 달라며 꿀꿀거리네요. 관광객과 동네 사람들이 보살피고 먹이를 주는 덕분에 이 돼지들은 섬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섬 근처에 있는 호텔에 묵은 후 배를 타고 돼지들을 보러 갈 수 있어요. 아무도 돼지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한 가설에 따르면 돼지들이 난파선에서 살아남아 이 섬으로 헤엄쳐 왔다고 해요. 또한 이 섬에서는 고양이와 염소 몇 마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물농장 구경 가실 분? 프레이저 섬은 화창한 호주 퀸즐랜드 해안가에 위치한 섬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해변 중 하나니까요. 이 섬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곳에선 딩고의 공격이 아주 흔하죠. 딩고가 뭔지 모르신다고요? 사랑스러운 강아지처럼 보이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매우 위험한 야생동물이거든요. 두려워해야 할 건 이를 가는 딩고만이 아니에요. 이 섬 주변의 바다에서는 백상아리들이 헤엄치고 있으며 해파리도 있어요. 프레이저 섬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들의 집이기도 한데요. 그중 하나인 푸른병 해파리는 촉수의 독침 한 번으로 성인을 금방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섬에 있는 동물들을 간신히 피한다고 해도 바다 자체도 아주 위험합니다. 파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칠고 강한데요. 해안의 사람을 끌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해류가 강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구조하러 올 인명구조원도 없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곳은 모래도 위험합니다. 빽빽한 모래 언덕에서 자동차 전복 사고가 항상 일어난다고 해요. 모래밭 전용 자동차를 타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일 거예요. 여행객들은 종종 바로 아래에 있는 호수에서 놀기도 하지만 이 호수는 또 엄청나게 얕아서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프레이저 아일랜드는 아름다운 전망으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발걸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꼭대기를 즐기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들쭉날쭉한 바위가 가득한 가장자리와 아래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로부터는 멀리 떨어지는 게 좋을 거예요. 브라질에는 뱀의 섬이란 이름이 붙은 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험한 섬이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냐고요? 이곳에는 독사인 골든 랜스헤드 수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양의 독을 지닌 뱀 중 하나예요. 0.5m 이상 자라며 이 뱀에게 물리면 빠르게 반응하는 독 때문에 물린 곳 주변의 살이 녹게 될 거예요. 106에이커짜리 작은 섬에 약 4,000마리의 뱀이 살고 있습니다.
뱀의 섬은 아주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에서는 그 누구도 이 섬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수년 동안 이 섬을 용감하게 지켜낸 유일한 거주자는 등대 관리자와 그의 가족뿐이었어요. 하지만 동네의 소문에 따르면 어느 날 밤 한 무리의 뱀이 창문을 통해 이 가족의 집에 기어들어왔고 다시는 누구도 그들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방독면 마을로 알려진 미야케지마 섬은 서둘러 방문할 만한 곳은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불타는 활화산이 몇 번이나 폭발한 섬이거든요. 몇 차례의 대규모 분화 후 섬 전체에 독성이 강한 가스가 퍼지게 되었고 주민들은 이제 항상 방독면을 휴대해야 합니다. 독가스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섬 전체에 무서운 경보가 울리죠. 이 섬은 또한 악마의 바다 한가운데에 있어요. 이 바다의 어느 구역에서 배가 종종 불가사의하게 사라지는데 전문가들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노스 센티넬 섬에는 외딴 곳에서 단절되어 살고 있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6만 년 이상 이 섬에서 현대기술이나 외부와의 접촉 없이 홀로 살아왔어요. 이들이 선택한 방식이었죠. 이 부족은 섬에 들어오려는 모든 사람에게 화살을 쏜다고 합니다. 섬을 방문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지 않아요. 다시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카리브해 사바섬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유령이나 바닥을 기어다니는 뱀이 아닌 허리케인입니다. 지난 150년 동안 이 작은 섬은 세계 어느 곳보다 더 심한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한 원형 폭풍인 열대성 사이클론이 7번이나 지나갔죠. 이 폭풍의 바람은 시속 254km에 이를 수 있어요.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또한 이 섬에 착륙하려는 조종사를 찾기도 힘들 겁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라 이곳의 활주로가 세계에서 가장 짧기 때문이에요. 아주 위험하죠. 길이가 약 400m밖에 되지 않고 거대한 바위 능선 2개가 활주로를 둘러싸고 있어서 실수를 하면 큰일이 날 거예요.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해변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였어요. 킬라우에아 화산이 지난 35년 동안 거의 지속적으로 폭발해 주변 바다로 붉은 용암을 분출하고 있었거든요. 용암 때문에 물의 온도가 심지어 끓는 점까지 도달할 뻔했어요. 다행히 현재는 더 이상 분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키니 아톨이라는 섬의 이름은 완벽한 여름 휴양지로 들리겠지만 이 섬은 절대 그런 섬이 아닙니다. 이 섬의 방사능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서 원래 살던 사람들도 이 섬을 떠나야 했거든요. 비록 90년대에 이 섬은 안전하다고 발표되었지만 원래 주민들이 이 섬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해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낚시를 적게 하게 되자 그 후로는 먹이를 찾아 헤엄치는 상어의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산호초와 암초도 번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얀 모래에 흔들리는 야자수까지 멀리서 보면 렘리섬은 아주 여유로운 장소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수천 마리의 굶주린 바다 악어가 언제든지 공격을 개시하기 위해 숨어 있거든요. 정확한 악어의 수는 알려지지 않았고 몇몇 과학자들은 현재 악어의 수가 상당히 적다고 주장하지만 전 최대한 이 섬을 멀리하고 싶네요. 악어의 먹이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미비아의 스켈레톤 코스트는 험한 지형과 부족한 물 때문에 이름처럼 살아남기가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해안에는 고래 사체, 거북이 등껍질, 코끼리 갈비뼈가 널려있죠.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고요? 해변에는 사자와 하이에나가 다음 먹잇감을 찾기 위해 순찰을 돌기도 해요. 주변 해역 역시 아주 위험한데요. 11종의 상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원들이 이 해안에서 길을 잃었는데 다시는 누구도 그들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호주의 케이프 트리뷸레이션도 이름에 걸맞게 위험이 가득 차 있는 섬입니다. 바다에 따끔따끔한 해파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수영을 하려면 이를 막아줄 특수복을 입어야 해요. 물속에는 바다 악어도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악어로부터 지켜줄 특별한 옷은 없는 것 같네요. 따가운 건 해파리뿐만이 아니에요. 나무 역시 아주 따끔거릴 수 있어요. 나뭇잎이 악어 이빨처럼 들쭉날쭉하고 뾰족하게 나 있거든요. 육지에는 성미가 못된 화식조가 있습니다. 화식조는 타조와 비슷한 크기로 날지 못하는 새예요.
화식조의 날카로운 발톱은 피부를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우타클레이브 해변은 북극광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지만 이곳에서 하룻밤 이상을 살아남는다면 운이 좋은 편일 거예요. 이 섬 주변의 바닷물은 여름에도 7도를 웃돌거든요. 아이스크림 속에서 수영하는 기분일 거예요. 수년간 간스바이어 해변은 지구상 가장 위험한 생물들의 서식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바다에는 상어가 많아서 해안가를 백상아리의 수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매해 해변에는 바다사자가 6만 마리씩 몰려드는데 이로 인해 상어가 들끓게 된 겁니다. 바다사자는 상어의 먹잇감이기도 하지만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인간에게 공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모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코모로 섬은 최악의 휴양지일 거예요. 모기가 들끓는 섬이거든요. 섬 사람들은 모기 때문에 섬의 모든 물이 오염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을 마시고 얼음을 얼리고 심지어 양치질을 할 때 쓰는 모든 물을 소독한다고 합니다. 코코넛을 정말 좋아하신다면 아마 이 섬에 들르셔야 할 것 같네요. 네, 위험의 섬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진짜 이름이죠. 이 섬은 차고스 군도에 있는 섬 중 하나인데요. 이걸론 겁이 나지 않으시겠죠? 가장 큰 문제는 숙박입니다. 그러니까 방문객을 위한 안전한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꿈같은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마존의 해변은 피하는 편이 좋으실 거예요. 이빨이 날카로운 붉은 배 피라냐, 아나콘다, 뱀장어는 평범한 편에 속합니다. 아마존에는 아마존 왕 지네를 포함해 아주 다양한 종의 동물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동물뿐만이 아니에요. 아마존에 사는 스트리크노스와 큐라레도 독성이 매우 강한 식물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울타리는 퀸즐랜드에서 남호주까지 5,000km가 넘는 거리에 걸쳐 있습니다. 이 철조망을 쭉 펴면 런던에서 뉴욕까지 쉽게 연결할 수 있고 그 옆으로 걸어가면 6개월이 걸려야 완주할 수 있어요. 호주 국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호주가 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장벽의 목적은 일부 동물종을 서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호주인들이 이 울타리의 일부를 건설하기 시작한 건 18세기 후반이었습니다. 그들은 멜버른과 시드니와 같은 도시가 번성하는 활기차고 번화한 지역과 척박하고 건조한 오지를 분리하는 장벽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들은 땅속 깊이 파낸 나무 기둥을 약 2m 높이의 철망으로 연결했습니다. 울타리의 일부에는 전기로 충전된 두 번째 층도 있어요. 이 울타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빨간색과 흰색 조명을 추가해서 밤에도 보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풀타임으로 이곳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지역 당국은 이 공사를 유지하기 위해 약 75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딩고 때문이에요. 늑대를 닮은 딩고는 호주에서 가장 큰 육식 포유류로 최상위 포식자이기도 해요. 특히 퀸즐랜드 남부에서 양을 자주 노리는 딩고는 지역 농부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울타리는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지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일부 딩고는 여전히 몰래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야생 낙타가 울타리에 부딪히기도 해요. 호주에는 낙타의 개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 인공적인 해결책은 지역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울타리 안에 딩고가 더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딩고가 줄어든다는 건 캥거루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캥거루가 많아지면 양과 먹이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몸집이 큰 캥거루만 압박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작은 동물과 녹지 역시 변화를 겪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식물과 작은 동물의 다양성이 줄어든 것을 발견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양은 영양가가 낮아져 식물 성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다가 울타리는 동물의 이동과 종자 확산을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모래 언덕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사구를 지탱해줄 풀이 줄어들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울타리 양쪽의 캥거루를 관찰한 결과 울타리 안의 새끼 캥거루가 평균적으로 더 가볍고 작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깥쪽 새끼들은 나이에 비해 발과 머리가 더 컸어요. 그리고 그게 다른 먹이를 먹어서는 아니었습니다. 딩고와 땅을 공유하게 된 캥거루들은 생존을 위해 더 빨리 몸집을 불려야 했던 거예요.
반대로 울타리 안의 동물들은 같은 종류의 압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느리게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먹이를 놓고 다른 많은 생물과 경쟁해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크기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이러한 차이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유전자 적응의 결과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딩고를 길들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딩고가 한때 호주에서 반려동물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요즘 딩고는 늑대, 하이에나, 코요테처럼 야생성이 강한 동물이에요. 딩고는 대부분 생존을 위해 무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예리한 본능을 타고난 단독 사냥꾼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길들이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호주인들은 딩고를 멀리하는 데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법까지 마련하고 있어요. 횡단 게이트를 열어두면 최대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울타리를 훼손하면 6개월간 자유를 잃을 수도 있어요. 호주인들이 울타리가 동물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딩고 때문에 울타리가 필요하기 전에 그들은 심각한 토끼의 침입을 경험했습니다. 토끼는 귀엽긴 하지만 농사에 사용되는 토지를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세 부분으로 된 울타리를 생각해냈어요. 첫 번째는 남쪽의 레이븐스 토프 근처에서 필바라 해안의 파두역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 길이는 1770km가 넘었고 당시 전 세계에서 끊어지지 않은 최장 길이의 울타리였습니다. 이 모든 토끼 문제는 토마스 오스틴이라는 한 남자에게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요. 1859년 처음 호주에 왔을 때 그는 토끼 몇 마리를 야생에 풀어놓으면 이곳에 약간의 매력을 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토끼는 호주가 원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는 천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토끼는 풀만 있으면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매우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이에요. 번식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빨라 어미 토끼 한 마리가 1년에 4번 임신할 수 있고 새끼를 많게는 한 번에 5마리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토끼의 수는 급증했어요. 80년대 후반 토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해지자 지역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현재 가치로 약 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상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도 상금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10년이 조금 지난 후 한 위원회가 모여 울타리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울타리를 유지하는 일은 복잡했습니다. 검열관들이 감시를 맡았고 각 검열관은 약 800km 길이의 구간을 담당했어요. 처음에는 자전거를 사용하다가 낙타로 바꾸기도 하고 낙타를 이용해 카트를 끄는 등 작은 구간을 순찰하는 경계병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동차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거친 지형을 감당할 수 없어 타이어가 계속 펑크가 났어요. 효과면에서는 1902년에 이미 토끼들이 울타리의 반대편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 또 다른 울타리를 설치했죠. 한동안은 효과가 있어서 지역 당국이 토끼 그물망 대출을 통해 두 번째 울타리 너머의 농부들을 돕는 데 신경 쓰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두 울타리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토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토끼들은 두 번째 울타리 위로도 퍼져나갔고 해결책이 효과가 없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울타리를 만드는 동안에도 교활한 토끼들이 울타리를 뚫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토끼 개체수 때문에 호주 공무원들은 때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딩고 울타리가 가장 긴 울타리일지는 몰라도 가장 이상한 울타리는 아닙니다. 터키의 아쿠아리움 울타리가 그 상을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50m의 수족관 울타리는 고가의 빌라의 바다 전망을 모든 층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물고기와 문어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어요. 투명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3,962m에 이르는 매설 파이프라인을 통해 아쿠아 펜스를 에게해와 연결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수족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물고기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섬세한 울타리를 훼손하거나 물고기 한두 마리를 훔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인은 보안에도 투자했어요. 안면 인식 기능이 탑재된 17대의 카메라 네트워크를 설치했죠. 방문객들은 자유롭게 둘러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경보가 울릴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브레지어 울타리는 또 다른 기이한 울타리 중 하나입니다. 센트럴 오타고를 지나가다 보면 온갖 크기, 모양, 패턴의 브레지어가 장식된 울타리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1969년 이 지역 주민들이 카드로나 벨리로드를 따라 울타리에 매달려 있는 4개의 브래지어를 발견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몇몇은 조금 놀랐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브래지어를 장식에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곧 더 많은 브래지어가 등장했고 관광객들이 꼭 봐야 할 명소가 되었습니다. 인기가 너무 높아서 때때로 이 지역의 교통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지구상에 대륙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쉬운 문제죠. 7개요. 하지만 잠깐만요. 유럽과 아시아는 하나의 큰 대륙 아닌가요? 세계 지도를 보면 그렇게 보이죠. 과학자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과학자들은 바다에서 튀어나온 땅덩어리만 보지 않아요. 지구과학자들은 대륙이 만들어지는 암석의 종류를 연구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실제로 대륙의 수가 늘어나요. 네, 대륙은 신화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대륙은 존재해요. 적어도 과거에는 존재했었죠. 그리고 이 대륙들이 항상 물속에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땅덩어리 아래에 숨어 있기도 해요. 짠! 최근 연구원들이 그런 대륙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레이터 아드리아라고 불리는 대륙이에요. 익숙한 이름인가요? 네, 아드리아 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대륙은 유럽 아래에 완전히 묻혀 있습니다. 유럽과 충돌해서 오래전 그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죠. 오늘날에는 이탈리아, 그리스, 발트해 연안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크기와 모양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랜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구과학자들은 어떻게 그레이터 아드리아를 발견했을까요?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몇 가지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 일부는 알프스 산맥에 묻혀 있었죠. 다른 쪽은 아드리아의 반대편에 있는 현재의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에 편입되었어요. 이전 대륙의 석회암 암석은 유럽 대륙 아래로 내려오면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수천만 년에 걸친 엄청난 열과 압력으로 암석의 구조가 바뀌었죠. 석회암이 사라지고 대리석이 들어섰어요. 여름 휴가 때 감탄했던 그리스와 로마의 신전은 모두 이 대리석으로 지어졌어요. 오랫동안 사라진 대륙에서 온 선물 같은 것이었죠. 그레이터 아드리아는 수천 년 동안 자신을 잘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잃어버린 대륙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숨어 있었어요. 지구의 8번째 대륙 질랜디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태평양 표면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질랜디아의 95%는 현재 수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나요? 뉴질랜드 아래라는 이름이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구글 지도를 열면 그 윤곽을 볼 수 있어요. 바다에서 더 밝은 파란색을 찾아보세요. 뉴칼레도니아에서 뉴질랜드까지 뻗어 있을 거예요. 해저의 이 윤기는 예전에는 해수면보다 높았어요. 호주의 약 3분의 2, 그레이터 아드리아 대륙의 2배가 넘는 크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질랜디아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너무 낮게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잃어버린 대륙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바다가 없는 지구를 상상해보세요. 바다 밑바닥은 평평하지 않고 산과 해구가 있을 거예요. 그중 가장 깊은 곳에 에베레스트 산을 넣어도 그 산과 해수면 사이에는 2133m가 남아있을 겁니다. 이 해구가 이렇게 깊어진 이유는 섭입이라는 지질학적 과정 때문이에요.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들어갔어요. 지구의 지각은 녹는 암석의 바다에 떠있는 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서로 부딪히면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고 다른 하나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레이터 아드리아가 유럽 대륙 아래에 있게 된 것이죠. 지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발밑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죠. 1억 2천만 년 전 호주와 남극 대륙은 하나의 땅이었습니다. 네,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과 가장 더운 곳이 한때는 같은 영토였어요. 남극은 호주와 작별을 고했지만 빈손으로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인도양에는 해양 고원이 있어요. 고원이라는 영단어, 플레토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높은 평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이름은 할리우드 영화의 제목처럼 들립니다. 브로큰 리지요. 오래전 이곳은 또 다른 잃어버린 대륙인 케르겔렌 소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땅이 인도와 남극 대륙 사이에 육교를 놓았다고 믿어요. 이 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답은 인도양 남부의 작은 군도인 케르구 엘렌 제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섬들은 고대 대륙의 남은 전부예요.
이 섬들은 추운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남극과 매우 가까워서 빙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강수량이 많고 기후가 온화했을 거예요. 동물과 식물도 오늘날 열대지방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했을 거예요. 잃어버린 대륙의 풍경은 아마도 뉴질랜드의 풍경과 비슷했을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동안 마다가스카르 섬나라가 한때 어느 대륙에 속해 있었는지 맞춰보시겠어요? 아프리카라고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지도 위쪽과 오른쪽을 보세요. 정답은 인도입니다. 약 1억 2천만 년 전 제가 살던 시절에 인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분리되어 북동쪽으로 이동했어요. 마다가스카르는 충분히 빠르지 못했고 결국 아프리카 남동쪽 해안의 섬으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더 큰 대륙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대륙 모리셔스입니다. 과학자들은 모리셔스 섬 아래에서 고대 대륙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관광 명소가 되었지만 수백만 년 전에는 정말 뜨거운 곳이었어요. 화산과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모리셔스의 발자취를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산 폭발 후 용암이 분출되는 암석에 존재하는 광물을 발견했어요. 오랫동안 사라진 이 땅은 한때 모리셔스에서 인도 서부 해안까지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인도와 아프리카의 문화가 혼합되어 있을 거예요. 현지 요리는 분명 매콤할 거고요. 매운맛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인도네시아 음식 드셔보셨나요? 불과 5만 년 전만 해도 동남아시아의 모습은 많이 달랐습니다. 수마트라, 보르네오, 자바, 심지어 호주도 없었어요. 깊은 해구로 나뉘어 있던 순다와 사울이라는 두 대륙 덩어리만 있었죠. 한쪽에는 동남아시아 본토가, 다른 한쪽에는 대호주가 있었습니다. 당시 발리는 아시아 최남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이 분열을 최초로 발견한 과학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순다와 사울에서 종은 서로 다르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호주에는 캥거루, 원뱃, 오리너구리와 같은 독특한 동물이 존재해요. 그리고 한때 거대한 캥거루가 뉴기니 섬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지난 시대 말까지만 해도 호주로 연결되는 육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두 섬은 토레스 해협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레스 해협은 20m도 안 되는 매우 얕은 수심이에요. 이 섬이 한때 사울이라는 하나의 육지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죠. 수심이 50m 미만으로 깊지 않은 또 다른 해협이 아시아와 북미를 분리합니다. 오늘날 베링 해협은 베링기아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고대 땅덩어리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1609km가 뻗어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는 거리의 3분의 1에 불과해요. 베링기아는 또 다른 이유로 중요했습니다. 빙하기에는 전 세계를 연결했어요. 당시 수위는 지금보다 90m나 낮았습니다. 수위가 더 낮아졌다면 아프리카의 희망봉에서 남미의 케이프홈까지 걸어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최고의 배낭여행 루트네요. 오늘날에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좁아진 적이 없죠? 사실 그랬어요. 약 3억에서 2억 년 전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판게아는 모든 대륙을 포함하는 초대륙이었어요. 판게아는 그리스어로 모든 지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판게아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아메리카 대륙, 다른 한쪽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두고 그 사이에 가장 큰 틈이 생겼어요. 곧 바닷물이 밀려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대서양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에도 북미는 매년 2.5cm씩 유럽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평균 수명과 비교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대륙이 다시 연결되어 하나의 초대륙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은 지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진 않을 거예요. 이곳은 최근 모든 것에서 벗어난 완벽한 장소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됐어요. 여기서 화창한 날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운이 좋다면 장담하건대 세상에 둘도 없는 곳이에요. 아마 안개 낀 날들을 많이 겪게 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곳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이 매혹적이고 미소 모양을 한 섬은 세이블 섬이라고 불려요.
노바스코샤 본토에서 30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2013년까지 일반 대중들은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때 캐나다 국립공원 목록에 추가되었죠. 비행기나 수상편으로 이곳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이 뭐가 그렇게 매혹적이란 거죠? 매년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우선 이곳에는 엄청난 수의 야생마들이 있어요. 섬 전역에 200에서 500마리 사이의 말들이 자유롭게 배회하고 있어요. 또 회색 바다표범의 개체수도 많아요. 이곳은 또 입스위치 참새라고 불리는 희귀한 새 종의 유일한 번식지이기도 해요. 이곳을 여행할 생각이라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안개 기억하시죠? 알고 보니 세이블 섬은 캐나다 해안에서 가장 안개가 많은 곳이에요. 매년 약 127일 정도 안개 낀 날이 있어요. 이런 날들에 세이블 섬은 말 그대로 짙은 안개층 아래로 사라져요. 또 혼자선 그곳을 탐험할 수 없어요. 지역 규정에 따르면 방문객들은 단체로 여행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조우할 수 있는 야생 동물로부터 60m 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매력적이긴 하지만 모래 언덕 아래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이 있죠. 그리고 이건 이곳에 사는 아름다운 생물이나 섬의 독특한 초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과 물개로 알려진 것 외에도 세이블 섬은 압도적인 수의 난파선으로 악명이 높아요. 수년간 약 350척의 배들이 이 모래톱에서 삶을 마감했어요. 생존자들이 경험을 묘사할 때 보통 이 신비한 섬 근처의 혹독한 기상 조건을 언급했어요. 이 섬은 또 세바스티안 융거가 쓰고 1997년에 출판된 퍼펙트 스톰이라는 책에 묘사되어 문학에도 진출했어요. 책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나중에 2000년에 조지 클루니가 주연으로 연기하면서 스크린에 등장했죠. 세이블 섬 근처에서 최초로 기록된 난파선은 15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배는 HMS 딜라이트라고 불렸고 영국의 모험가이자 탐험가인 험프리 길버트 경의 지휘 하에 있었어요. 겨우 17명만이 작은 배를 타고 탈출해 그 재앙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뉴펀들랜드 해안에 도착하기 전까지 바다에서 7일을 보냈다고 해요. 1884년 니코시아라는 또 다른 배도 짙은 안개 속에서 고군분투했어요. 배는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다행히도 선원 18명 모두 살아남았어요. 선장의 아들은 구명보트에 올라타다가 전복돼서 바다로 거의 사라질 뻔했어요. 그는 가까스로 완전히 물에 잠긴 구명보트 밑에 있을 수 있었어요. 구명보트가 바로 세워졌을 때 겨우 물에서 나와 두 번째로 구조되었죠. 이 섬은 1947년과 1999년 사이에는 비교적 조용했어요. 그러나 1999년 메리맥이라고 불리는 요트가 7월 20일 새벽 2시에 해안 근처에서 좌초되었어요. 12m 길이의 섬유 유리 보트에는 3명만 있었어요.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천연가스 탐사대원들이 이들을 구조했어요. 승무원들은 다음날 안전하게 헬리팩스로 날아갈 수 있었어요. 메리메코의 주인은 지역 어부를 고용해 배를 되찾으려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작업은 결국 요트의 부속품만 건져낼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모래와 파도가 메리메코의 선체를 으그러뜨리고 완전히 부수는데 6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선박에 위험한 곳이죠? 날씨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설명은 좀 더 복잡한 걸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적어도 1500년대에는 이걸 쉽게 밝혀내기도 어려웠죠. 우선 이 섬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어장 중 하나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요. 또 유럽과 북미 사이의 주요 운송 경로 중 하나의 근처에 있어서 매년 수백 척의 배들이 그곳을 지나 항해해요. 그 지역을 배회하는 배가 많으면 난파될 가능성도 높아지죠. 세이블 섬은 또 북미의 대서양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대부분의 폭풍우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종종 배가 이 섬의 해안으로 곧장 돌진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죠. 날씨가 많은 관련이 있어요. 여름 동안 멕시코 만류에서 오는 따뜻한 공기는 섬을 지나가는 레브라도 한류에 의해 냉각된 공기와 합쳐지면서 짙은 안개를 만들어요. 다른 해류는 이 문제에 도움이 안 돼요. 세이블 섬은 세 주요 해류가 합쳐지는 지점 옆에 있어요.
멕시코 만류, 레보라도 한류, 벨 아일 해류죠. 1950년대 이후 레이더와 다른 현대적인 항법 도구들은 상업용 선박에도 사용되어 왔어요. 그때까진 육분위가 배의 위치를 알아내는 주요 도구였어요. 육분위가 정확하지 않단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도구는 태양이나 별을 뚜렷하게 보지 않고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은 세이블 섬을 둘러싼 안개처럼 짙은 안개나 흐린 날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단 거죠. 종종 나쁜 날씨 중에 배의 선장은 자신의 경험과 배의 속도와 방향에 기초한 직관으로 항해했죠. 이는 세이블섬 근처에서 난파된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선장이 단순히 배의 위치를 잘못 계산해서 실수로 세이블섬과 충돌하게 됐다고 말한 이유예요. 이 먼지투성이 모래땅은 나무와 마찬가지로 배에게도 불친절해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전체 섬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덤불 같아 보인다고 해요. 사실은 소나무예요. 그리고 유명한 섬의 말들은 그걸 음식 공급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무는 어떻게든 생존하게 됐죠. 보도에 따르면 이 나무는 1950년대에 심어졌다고 해요. 현지 당국은 좀 더 환영할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섬에 숲을 조성하려고 했어요. 수년에 걸쳐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6만 9천 그루 이상의 상록수, 600그루의 과일나무, 그리고 그 섬의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식물들과 함께 약 25kg의 소나무 씨앗이 심어졌죠. 하지만 극한의 날씨와 모래 땅에 대적할 수 없었어요. 그 모든 식물들 중에서 단 한 그루의 소나무만 아직 살아있어요. 이 저항력 덕분에 나무는 세이블 섬의 상징이 됐어요. 흥미롭게도 약 40년 동안 이 섬에는 단 한 명의 주민이 있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외딴 섬에서 수십 년을 혼자 산다는 거요. 조이 루카스라는 여성의 이야기예요. 그녀는 섬의 유일한 다른 주민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했죠. 말, 회색 바다표범, 그리고 많은 종류의 새들 말이에요. 존경받는 박물학자였던 그녀는 2017년에 들려준 인터뷰에서 섬에서 사는 게 익숙했고 절대 외롭지 않았다고 언급했어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녀는 필수 키트를 조립해야 했어요. 여기에는 필기를 위한 공책과 야생동물을 연구하기 위한 쌍안경이 있었어요. 결국 그곳을 집으로 부르기로 결정한 걸 보면 위협적인 주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추측해도 괜찮겠네요. 처음에 조이는 버려진 건물 근처에 있는 섬의 안쪽 끝에 캠프를 세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모래 언덕 근처의 나무집에 정착했죠. 캐나다 기상청이라고 불리는 한 캐나다 기관이 1940년대에 간단한 건축물을 조립해 놓았었어요. 캐나다 국립공원이 요즘 이 건물을 운영하고 있어요. 조이의 작업에는 지역 말 개체수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말들이 비우호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는지 과학자들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오염 수준을 추적하는 걸 돕기 위해 해안까지 온 파편들을 모으는 걸 도왔어요. 그녀가 모은 쓰레기들 중에는 냉장고와 신선한 고추 한 상자가 있었어요. 몇몇 다른 전문가들은 용감한 여성에게 이따금씩 동료가 되어주기 위해 결국 세이블 섬에서 교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2010년이에요. 여러분은 도쿄 남쪽으로 약 1200km 떨어진 이오지마 섬과 매우 가까운 태평양의 일본 해역에 있어요. 하늘이 맑네요. 파도도 거의 없고요.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서 육중하게 낮은 굉음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 때문에 날아다니는 모든 갈매기들이 겁을 먹고 달아났어요. 그러다 조용해져요. 너무 조용하네요. 가벼운 파도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수면 위로 작은 방울들이 올라와요. 그러다가 수천 개의 공기방울들이 차례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물이 끓기 시작하고 뜨거워져요. 이곳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여기에 계란이나 파스타를 익힐 수도 있어요. 끓는 면적이 경기장만한 크기로 커져요. 엄청난 양의 증기가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끓는 물을 통해 어떤 거대한 물체의 윤곽이 보여요. 그러다 모든 게 멈춰요. 물이 식습니다. 방울의 양이 줄고 바다의 표면이 다시 고요해져요. 그해 해저 화산이 그 특정 장소에서 폭발했어요. 다행히도 아무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어요.
2021년 8월 분출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끓는 물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일본 해양 경비대는 그 지역에서 강한 화산 활동이 있었다고 보고했어요. 두꺼운 증기와 가스가 물 밖으로 나와 에베레스트 산의 약 2배인 15km의 높이로 공중으로 솟아올랐죠. 잠에서 깨어난 거대한 화산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곳 위로 헬리콥터를 타고 지나간다면 물에서 점점 더 많은 땅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화산이 아니에요. 말굽 모양의 섬 전체였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지진학자들은 이 섬이 거대한 화산의 꼭대기라고 합니다. 이게 연기와 재로 하늘을 채웠어요.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계속 상황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들은 화산이 물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 어떤 결과가 생겨날진 아무도 몰라요. 일본 바다에 섬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지난 세기 동안 해저 화산은 여러 번 폭발했었어요. 그중 가장 놀라운 사례는 2013년에 일어났습니다. 그해 이미 존재하고 있던 섬 옆에 작은 땅이 생겨났어요. 물에서 나온 해저 화산이 천천히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섬과 연결되었죠. 2년 후 이 섬의 면적은 원래 크기에 비해 12배 커졌어요. 이곳에는 항상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표면은 붉게 달아오른 용암이 가득 흘러넘쳐 있었어요. 화산은 불안정해서 진정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현상은 일본 해안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1960년대에 한 화산이 아이슬란드의 남쪽 해안에서 깨어났어요. 3년 동안 화산이 수면 위로 올라왔었고 1967년에는 섬을 형성했어요. 사람들은 그걸 슈르체이라고 불렀어요. 일본의 섬들과는 달리 여기는 화산 폭발 활동이 멈춘 곳입니다. 이제 이 섬은 지구상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 중 하나예요. 세계에서 소수의 과학자들만이 이곳을 걸어 다닐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요. 그들은 이 섬의 식물과 동물이 어떻게 인간의 개입 없이 형성되었는지 알고 싶어 하거든요. 이번 상황은 독특한 사건이며 그 이유는 이러해요. 해저 화산은 육지 화산과 습성이 달라요. 폭발하지도 않고 용암이 위로 흐르지도 않죠. 그 위에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또 엄청난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마그마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물은 즉시 마그마를 해저로 내려버려요. 수중 폭발은 보통 바다 표면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수백만 리터의 용암이 바닥으로 가라앉아 식어 화산 주위에 굳어버립니다. 이 용암은 지구 암석의 두꺼운 층을 형성해요. 섬이 표면에 나타나려면 해저 화산은 많은 용암이 필요합니다. 다음 분출로 또 다른 두꺼운 층이 만들어져요. 수백만 년이 지나고 수동적인 용암은 산을 형성해요. 끊임없는 폭발로 해저의 늪이 증가해요. 층층이 차갑게 식은 용암이 점점 더 높이 솟아올라요. 그러던 어느 날 섬의 형태로 표면에 나타나죠. 종종 해저 화산은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어 버리죠. 그런 화산들을 해산이라고 불러요. 지각 활동 또한 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화산에는 지구의 멘틀에서 나오는 마그마의 원천이 있어요. 지각판은 움직여요. 그리고 화산이 그 위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판은 마그마의 원천으로부터 화산을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화산이 솟아오르면 그냥 옆으로 움직여 더 이상 폭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밖에서 보면 화산섬은 세상이 파멸한 것 같아 보여요.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는 용암, 연기와 재가 가득 찬 하늘. 하지만 사실 화산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창조예요. 용암은 뜨거운 금속인데요. 화산에서 흘러나오는 천연 용암은 마그마라고 불립니다. 마그마가 땅 표면에 나타나면 다양한 가스와 산들이 마그마로부터 바로 증발돼서 마그마는 용암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하에서는 마그마 상태로 있죠. 이 녹은 금속에는 자연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화학물질의 미량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흐르고 있는 땅을 풍요롭게 하죠. 화산재에도 많은 다양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용암이 굳고 재가 가라앉으면 풍부한 생태계를 형성하기에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내요.
성장하는데 수백만 년이 걸릴 수는 있지만요. 가장 단순한 박테리아가 나타나요. 이 박테리아들은 화산에서 나오는 화학 원소들을 먹고 살아요. 박테리아의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더 큰 생명에 유리한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날아다니는 새들 또한 새로운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죠. 섬에 둥지를 짓고 나무 씨앗을 가져오고 대륙과 다른 섬들에서 포자를 가져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화산에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화산은 고립된 장소이기 때문에 독특한 종의 동물, 곤충, 박테리아가 그곳에서만 나타날 수 있고 지구상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화산이 깨어난다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요. 섬 전체가 재로 덮일 수 있고 모든 초목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을린 땅 위에 다시 생명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전 세계 수백 개의 섬들이 해저 화산의 폭발로 인해 생겨난 거예요. 하와이,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영토 내에 그런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슷한 화산섬에 정착해서 그곳에 도시를 지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는 어느 날 화산이 깨어나게 된 거죠. 한때 도쿄에서 남쪽으로 320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들이 아오가시마 섬의 화라산 분화구 바로 안에 아름다운 마을을 지었어요. 1785년 5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화창했고 아무도 어떤 비극이 다가오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었죠. 어느 순간 수천 마리의 새들이 하늘로 날아올라 섬에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을 깊숙한 곳에서 육중하고 낮은 소리가 났어요. 녹색 화산의 분화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화산은 흙, 큰 돌, 그리고 다양한 잔해들을 하늘로 던지고 있었어요. 재앙은 몇 주 동안 지속되었죠. 그 이후로 200년 이상 흘렀고 화산은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마을은 재난 후에 재건되었어요. 이제 그곳은 정말 멋져서 사람들은 새로운 분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그 섬으로 가고 있어요. 온천이 많이 있고 섬 주변의 물에는 물고기가 풍부하죠. 하지만 화산은 언제라도 깨어날 수 있어요. 다행히도 기상청 및 지진 관측소에서 상황을 감시하고 있어요. 호수 또한 화산 안에서 형성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수영해서는 안 돼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는 내부에 분화구가 있는 화산이 있어요. 그곳은 청록색의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산 내부의 마그마에는 다양한 녹은 금속과 화학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호수에는 그런 물질들이 스며들어 있죠. 화산은 금속성 호수와 결합된 이산화황 가스를 내뿜어요. 이 가스가 물을 강한 산성과 청록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에서 나오는 증기는 산성이죠. 그게 공기와 결합되면 불이 붙어요. 그 불빛은 밤에도 볼 수 있어요. 유황 축적물들이 화르르 타오르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밝히는 거예요.